남남인 사이에도 오래 살다 보면 을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저도 가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까보면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정과 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단순하게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은 밥을 먹고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고생을 이겨내면서 생긴 일종의 전회 같은 거죠. 이 설명만 보고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싶으실 겁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려고 하는 건 저희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곧 남편의 6주기가 돌아오니까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온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다 되어가네요.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그동안 감사한 것들, 고생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다 괜찮아졌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 걸 보니 그동안 참 고생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 요즘 부쩍 시아버지의 건강마저 좋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약해진 모양이에요. 그래도 가족도 없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인 저라도 버티고 있어야 아버님을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잘 지켜봐 달라고 기도 올려봅니다. 평생 예쁨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도요. 제가 예전에 사연을 읽다가 댓글에 남자에 미친 사람이냐고 뭘 그렇게 남자한테 상처를 받으면서도 남자를 못 만나가지고 안달이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셨거든요. 기관 팔자로 따지면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한 수 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와 제 친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갈라섰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친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라 하셨고 친부는 아이를 책임질 정도까지 어머니에게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아이를 낳고 나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까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집안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까지 싹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졸지에 저희 어머니는 돈도 없고 애까지 딸린 애아버지는 누군 줄 알지만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친정에선 당연히 그런 어머니와 저를 걷어줄 생각도 없고 네가 선택한 팔자니까 나가서 애랑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거고요. 차라리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를 어디다가 내다버리거나 아니면 죽을 각오로 일을 해서 홀로 저를 키우셨으면 다행이었을까요? 혼자 애를 돌보시다가 또 동네에 있는 나이가 차이가 꽤 많이 나던 제 두 번째 아버지랑 눈이 맞으신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그냥 사셨대요. 아버지도 수년 전 결혼에 실패하시고 집을 나간 전 아내가 놓고 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그 이복 형제는 저를 정말 죽도록 미워했어요. 미워한 게 그 이복 오빠 한 명이겠어요. 명절에 친가에 가면 꿔다 놓은 보리자루가 따로 없었죠. 아무리 눈치가 없는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저를 향한 그 싸늘한 시선은 감으로라도 느낄 수가 있었죠. 야, 너 밖에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사는 거 절대 소문내지 말고. 오빤 누가 네 오빠야. 난 너 같은 거 동생으로 둔 적이 없어. 전 그냥 사람이 참 좋았어요. 친구도 많이 없었고 오빠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것들은 다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였거든요. 참 별도 없죠. 그래서 오빠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도 끼워달라고 놀아달라고. 그런데 오빠는 제가 하는 그 오빠 소리가 참 싫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는 사실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놀림거리였나 봐요. 저는 당시에 어려서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몰랐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사는 것을 두고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신부를 사왔다는 둥, 어머니가 아버지 돈을 노리고 집에 들어온 거라는 둥 말이에요.
졸졸 쫓아다니면서 말끝마다 오빠 오빠 소리를 하고 쫓아다니는 새파랗게 어린 동생은 그 소문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였을 겁니다. 번쩍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놀라서 엉엉 울기도 하고 화가 난 아버지가 오빠를 혼내고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은 오빠에게 또 친한 척을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 싶습니다. 오빠가 무시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외관상으로 보면 엄마라기보다는 나이 한참 많은 누나라고 해도 어색할 정도가 없을 정도였으니 죽어도 엄마 소리를 한 적도 없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살갑게 대하고 챙겨주려고 해도 오빠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친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엄마는 그저 나이가 어린 집안일을 하러 온 식모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죠.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엄마가 집안 구석에서 몰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날들이 많아졌고 왜 그런 취급을 받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남의 아이를 내 애처럼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오빠가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로는 그래도 엄마가 시집살이 같지 않은 시집살이를 당하는 일은 조금 덜 했네요. 어머니의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실 정도로 다정하지는 않은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전 아버지가 계시는 게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미야,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게 좋지 하고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빠가 좀만 젊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엄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라도 자식에게 아빠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그 힘든 날들을 꾸역꾸역 견뎌내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 정말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제 대답을 들은 엄마는 그럼 됐다고 그러면서 조용히 이불을 덮고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다정한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싸주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으니까요. 아버지와 집에서 대화했던 것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옛날 분들 중에서 살뜰하게 사랑 주고 다정한 아버지가 뭐 얼마나 있었겠냐만 집에서 그런 서러운 일을 당하고 엉엉 울고 있어도 오빠를 호되게 혼내시는 일은 있어도 울고 있는 절 달래주는 날은 한 번도 없으셨죠. 혼내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을 신경 안 쓰시는 듯 하면서도 누구보다 많이 신경 쓰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학창 시절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저 오늘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냐. 제 딴에는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면 제 얘기가 안 들리는 척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리시던 게 아직도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절대로 다정하신 분도 아니었고 엄마에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로 어쩔 땐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 결혼한 것이 아닌 자기 아들을 키워줄 여자를 찾아 결혼한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많았었죠. 엄마만큼 박복한 팔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은 남편은 곁에 오래 있어주면 된다는 엄마의 작은 바람도 이루어주질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내내 고생만 했던 엄마였는데 아주 가기 직전까지 고생만 시켰으니까요. 해암이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던 오빠까지 온 식구가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의사의 진단을 받자마자 엄마가 침대를 붙들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프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한이 서려 있는 소리 같아서 그 자세한 사연을 모르는 저까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오빠 역시 거기다 대고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 담배를 태우더군요. 그때부터 엄마의 병수발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시댁에서 지내는 제사에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괜히 제사 왔다 갔다 하다가 아빠의 명줄이 짧아지면 어쩌냐면서요. 저도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곧장 갔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도 이미 말기에 가까운 진단을 받으신 아버지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못했고, 어머니는 꼭 환자인 아버지에게 기운을 빼앗기는 것처럼 점점 옆에서 말라가기만 했어요. 오히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데 저러다가 어머니까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아버지의 투병 생활은 항암 치료를 거듭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젊은 마누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를 그렇게 3년째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나쁜 마음일 수 있어도 저 속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눈을 감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으며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잘 가 이제 소리를 읊조리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어쩐지 편안함을 보았다면 그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어머니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엔 그동안 콧배기도 내비치지 않았던 친가 식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남의 애를 데리고 들어온 여자가 유산을 전부 가져가냐면서 적어도 그 돈은 이 집 핏줄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게 아니겠냐고 장례식에서 핏대를 세웠습니다. 저희 이복 오빠 얘기였죠.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니께서 유독 오빠는 싸고 도셨거든요.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니 그게 그렇게 억울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옆에서 병수발하고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던 건 생각도 않고요. 꽃뱀처럼 그 집에서 돈이나 홀랑 빼먹고 나가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극적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장례식장까지 와서 억울하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기 시작하는 노인을 보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아직 다 추스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를 끌어안고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벽에 기대어 울고 있고요. 그때 밖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오빠가 들어와가지고 할머니의 팔을 팍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서는 주저앉아 있는 저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팍에서 종이 한 장 내밀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평생 어머니 가슴에 대목을 박았던 사람인데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내민 종이를 펼쳐보니까 상속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적혀있더군요. 할머니는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네가 재산을 포기하냐고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 소리 한마디 듣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시지 않던 어머니가 그 순간 오빠를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빠 역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을 거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가 상속 포기 각서였을 거예요. 이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있어봤자 불행한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본인 역시 어머니를 평생 어머니로 모실 수 있을 거라는 각오도 없었으니 스스로 타협한 결과가 그것이었겠죠. 그렇게 꽤나 길고 파란만장했던 두 번째 가정이 끝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머니는 계속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것일까 잘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 집을 떠나오면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날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제발 그만해달라고요.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평생 불편해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요. 제 속뜻을 어머니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 역시 그동안 무리한 결혼 생활에 학을 뗐던 걸까요? 네가 행복하다면 뭐든 됐다면서 더 이상 무리한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 약속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 덕분에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가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제게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다 자랐다고 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라 일반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언젠가 제 모습을 돌아보니 남자 없으면 못 사냐고 그렇게 답답해했었던 엄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20대엔 그랬어요.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이쁨을 못 받아봐서 이쁨 받는 게 뭔지 몰라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해주지 않아도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하는구나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기도 했고요.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 고마운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번 사겠다. 마음이 없으면 선을 딱 긋고 확실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때는 이게 나한테 오는 무조건적인 친절이구나 생각하고 거절도 하지 못하고 전부 알겠어요. 그럴게요 하고 말았던 거죠. 멍청하고 답답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아직까지 연애를 할 생각은 없어서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저 그냥 집에 바르다 주신다고 하셔서 따라 나온 건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피치 못할 오해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좋은 친구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이 자리 저 자리 할 것 없이 생각 없이 나갔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저는 또 쉬운 여자라는 소문에 휘말리게 된 거죠. 회사에서 저에게 유독 잘해주시는 직장 상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워낙 제 일을 자주 도와주시기도 했고 저도 고마운 마음에 밥을 몇 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이성적 호감 없이 정말 단순히 고마워서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도 자기에게 호감을 표하고 저 역시도 그 마음에 응답을 하고 있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본인을 꼬시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은근히 요즘 만나는 사람 없냐는 식으로 떠보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제가 확실히 다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단체 회식이 끝나고 같은 방향이니 택시를 타고 저를 바래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착한 곳은 택시 정류장이 아닌 숙박업소 앞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저를 좋게 봐왔다.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냐는 얘기로 시작하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까 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마음도 없는데 왜 자기를 떠봤냐. 이건 완전 꽃뱀 아니냐.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줘도 별론데 자기 정도니까 만나서 놀아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그때부터 폭언이 시작됐죠. 살면서 그런 일을 당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냐. 전 그냥 고마운 마음에 밥을 샀던 것뿐이다 하니까 여지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귀지 않을 거면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랑 시간이라도 보내자고 다짜고짜 손목을 잡고 저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술까지 마셔서 힘이 얼마나 센지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손목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힘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놀라서 몸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누가 거의 저희를 향해 들이받다시피 달려들어 몸을 부딪혀 왔어요. 그 당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미쳤냐고 제 어깨를 붙들고 괜찮냐고 여기까지 살피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사를 붙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서 남편의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상인 직장 상사는 경찰서에 연행되고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주더라고요. 제가 먼저 여지를 준 거라고 저 같은 거 한 트럭을 줘도 별론데 자기가 놀아준 거라고 저도 별로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그럴 생각까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착한 게 죄입니까? 별 거지 같은 놈들이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미 씨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 절 구해준 남편은 그렇게 얼결에 고백까지 하고 머쓱해하며 놀란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방금 건 못 들은 걸로 해달라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여튼 남편과 전 그 날을 계기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연애 생각이 전혀 없던 저였고 그런 일까지 겪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제가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줬고 굳게 닫혀 있었던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남들보다 특출나게 예쁘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인 제가 항상 최고인 것처럼 당신 인생에서 다시는 못 만날 귀인인 것처럼 대접하는 그 마음에 반해 저도 제 인생에서 절대 없을 결혼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떠올리던 차였죠. 결혼을 다짐하게 된 계기는 남편보다는 시아버지가 오히려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저의 가정 환경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를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자신감이 없는 저에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절 선택하는데 망설이게 될까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됐고 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 잘 다니고 있던 멀쩡한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그렇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의 지인도 하나 오지 않던 쓸쓸한 장례식. 어쩌다가 저와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만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하지 않냐며 어쩌려고 이러냐는 걱정스러운 얘기만 건네고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으로 화환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게 수령인 서명을 해달라고 종이와 펜을 내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에 얼굴도 모르는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분주하고 시끌벅적해진 장례식장에 정신이 없고 어안이 벙벙한데 그 뒤로 남편과 시어버지가 들어왔어요. 모두 두 사람이 부른 손님이었죠. 며느리가 될 사람 얼굴을 처음 보는 장소가 장례식장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또 힘든 일에 챙기는 게 어른된 도리 아니겠어? 이제 우리 식구인데 상심이 얼마나 클 거야.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귀한 딸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시라고 인사 올리러 왔네.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놈이 자랑한 것보다 훨씬 예쁘구만. 인생에서 가장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 순간에 남편과 아버님은 그렇게 제 인생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제 인사에 아버님도 같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본인도 아내를 잃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봐서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요. 외로움 속에 오래 갇혀서 지내다 보면 누가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이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전 그 말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의 손을 잡고 깊게 빠져있던 외로움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과 저의 결혼식, 삶의 끝과 시작으로 함께했던 한 해였네요. 결혼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다 함께 지냈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때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남편은 늘 다정했고 그 다정함이 어디서 나온고 하니 모두 아버님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마당에 아버님이 꾸며놓은 정원이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매일 아침에 그 정원에서 제일 예쁘고 싱싱하게 핀 꽃을 잘라다가 식탁 위 화병에다 직접 꼽아 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다. 아침 식탁에서 하는 제 말 한마디 들으려고요. 아버님은 한술 더 뜨세요.
처녀 때는 매니큐어 바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속이 메스꺼워서 손톱에 뭘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봉숭아 물이라도 들여볼까 한마디를 하니까 또 주말에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봉숭아 꽃잎을 한아름 따오셔가지고 그 크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봉숭아 꽃잎을 다 찢어서 직접 물을 들여주시기도 하셨었다니까요. 손톱이 다 자라고 봉숭아 물이 빠질 때까지 손톱만 보면 아버님이 물을 들여주시던 게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두 사람한테 딸이 생겼으니 또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집에만 들어오면 손을 씻고 딸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딸이 잠들 때까지 서로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게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며느리한테는 뭘 해주고 우리 손녀한테는 뭘 해줘야겠다. 그러면 남편이 왜 그 미래의 아들한테 뭘 해준다는 얘기는 쏙 빠져있냐고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죠. 그동안 인생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6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나라에 떠났을 때도요.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평생 줄 수 있는 행복을 다 주고 떠났구나 하고요.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옛날 같았으면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해서 남들은 평생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내 마네 그러고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모도 남편도 연이 이렇게 짧을까 기구한 제 팔자를 한스러워하고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면서 괴로워했을 텐데요.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절 안아주시는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님, 저 여기서 아버님이랑 민주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저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던 이 집에서 저 민주 잘 키우고 그렇게 행복한 기억 안고 잘 지내고 싶어요. 저 정말 하느님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빌고 싶어요. 저한테 민주 아빠 같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이런 행복한 날들 보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저 조금만 더 욕심낼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민주는 저처럼 외롭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밑에서 제가 받았던 사랑 다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나만큼은 허락해 주세요, 아버님. 아버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시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제대로 컸으면 했던 바람도 있었지만요. 당시에 아버님께서 남편 사고 이후로 심장 쪽에 무리가 좀 오셔서요. 하시던 일도 급히 정리를 하실 정도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거든요.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버님까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요. 남편도 죽고 혼자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아버님은 제가 시아버지 그 이상이었던 거죠.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던 분이었고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제가 곁에 없으면 아버님께 큰일이 나도 대처를 못할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그게 더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함께 살게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 안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저를 아버님이 어떻게 내치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그럼 너 살고 싶을 때까지 애 잘 클 때까지 지내다가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만나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독립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독립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딸과 셋이서 지내게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엄청 많이 나왔죠. 뭐 아버님과 내연 관계라는 둥, 제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둥, 시아버지 재산까지 누리는 요물이라는 둥,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 집을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 모든 말들을 다 참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에 흔들릴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버님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빈자리도 빠르게 잊혀질 정도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츰 여유를 찾아갈 무렵쯤에 저희의 일상에 금을 가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나게 됐어요. 예상치도 못한 존재였죠. 아버님이 만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집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일을 하고 아이의 학원을 케어하는 일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버님의 병원을 모시러 가는 것은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전담을 하고 계셨거든요. 도우미 아주머니와도 집안일 외에는 사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아버님의 검진 결과를 전달받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병원에서 설마 이런 인연을 만나고 계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이미 다 술을 써놔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새 시모의 존재가 제 귀에까지 넘어올 일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이냐 싶겠지만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세아가 옛날에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도 나고 사람이 참 아프고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더라고. 우리 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사람도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겠냐. 우리가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고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보자고 그렇게 주책 떨자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가 있는데 제대로 소개를 시켜주고 허락을 받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얘기한다.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며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예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딸의 교육은 둘째 치고 아버님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도 전에 아버님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거처로 옮기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며 대체 누구냐고 되묻자 병원에서 만난 인연이라면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고 아버님처럼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꽤 되신 분이라면서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좋으시다고 하시고 혼자 지내신 지도 오래됐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셨다면 축하할 일이니까요. 거기다가 오히려 두 분이서 함께 의지하면서 잘 지내신다면 그게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일이 전혀 없었죠. 제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랑 민주가 아버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께서 저희를 허락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참 웃긴 게요. 여태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어머님 소리가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거라 예상하셨는지 의외의 대답이 나오니까 크게 기뻐하시면서 한 집에서 다 같이 예전처럼 북적이며 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활짝 웃으셨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며느리 된 도리로 감히 반대를 하겠냐 생각을 했죠. 아버님 건강 챙기려다가 오히려 제가 뒷목 잡을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는 눈칫밥 먹어가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얼굴도 정정해 보이시고 아프신 분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셔서 솔직히 처음 봤을 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조금 강해 보이는 인상이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아버님 앞에서는 애교도 많으시고 아버님도 허허 웃으면서 좋아하시는 게 딱 눈에 보이셔서 젊었을 때로 돌아가신 것 같아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렸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요. 아버님은 다른 분들 앞에서 늘 그렇듯이 새 시모 앞에서도 제 칭찬을 구구절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지 모른다. 살림이면 살림,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못하는 게 없는 친구다. 아버님의 얘기에 웃으면서 어머 그러냐고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아니라고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고 과일 좀 더 내오려고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언제 오셨는지 새 시모께서 제 옆에서 과일을 깎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어머님 소리는 안 나오나 봐요. 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 같아서 보기가 많이 안 입고 온가 봐. 어머님 소리 하면 내가 여기 눌러앉기라도 할까 봐. 방금까지만 해도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하시던 분이 날이 선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헉하며 어머님을 쳐다봤죠. 웃으면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칭찬 좀 해주신다고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말라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첩실이란 소리 하는 거 그거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처신 똑바로 하라면서요. 제가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저 절대 남들한테 아버님 욕보이는 행동 밖에서 하고 다닌 적 없다. 딱 잘라서 얘기했죠.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아버님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부엌으로 와보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등을 밀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새아가가 뭐든 잘한다고 그러니까 말귀도 정말 잘 알아듣는 것 같다면서 뼈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망치로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무래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막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머리에 순간적으로 경광등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새 시모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을 구워 삶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야 일을 하러 가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당연히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게 당연했고 새 시모는 아버님 곁에 24시간 찰싹 달라붙어서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것 같다.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아버님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한테 함부로 대했다는 둥, 막말을 했다는 둥, 누명을 씌워서 그만두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말을 거짓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죠. 집에서 오래 일을 하시던 청소 아주머니도 그렇게 일을 관두게 되시고 억울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대로 놔두었다간 다음번에 우리 집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철렁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전까지는 그렇게 아버님이 안 보이는 데서만 저를 갈구던 새 시모가 이제는 아버님까지 다 있는 앞에서 새아가는 내가 하는 얘기에 뭐 불만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새아가는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잘 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같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아버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면서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역시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당하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아버님을 지키지 못한다면 먼저 떠나버린 남편을 볼 면목이 정말로 없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우선은 새 시모가 일을 했었다는 백화점 의류 매장의 직원들을 만나보면서 새 시모의 얘기를 캐묻게 됐어요. 얼마 전 관두게 된 직원의 연락처를 우연히 받게 됐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그 직원에게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그렇게 직원과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답답한 마음에 커피를 들고 2층 테라스에 올라가려다가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숨게 됐어요. 2층 테라스에서는 이미 새 시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된 건 다름 아닌 충격적인 통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새 시모의 실체를 밝히게 될지도 모르는 그 통화 내용이에요. 그렇다니까. 병원에서 그때 분명히 들었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하긴 참을성이 그렇게 없으니까 돈 다 날려먹고 그러고 있겠지.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넌 지금 나 의심하니? 노인네 비실비실해서 곧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으면 우리가 직접 보내면 되지. 여기 집에 있는 인간들 싹 다 내쫓았으니까. 아, 내가 누구야? 나 사람 내쫓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1등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여기 직원들이 이제 싹 다 내쫓고 며느리 하나 남았거든.
걔랑 걔 딸만 내쫓으면 이제 이 집은 뭐 완전히 내 세상이라니까. 당신 여기 아주 들어와서 살아도 될 판이야. 당신은 좋겠소. 마누라 덕분에 말년에 팔자 폈네. 충격적인 통화 내용에 저는 기둥 뒤에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숨어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도우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전 아주머니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새 시모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아주머니를 돈으로 매수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저를 절대 봤다는 얘기 하지도 말라. 그러면 아주머니 죄는 묻지 않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끝내고 계단을 내려오던 새 시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제가 아끼는 접시를 깨셔서요. 어머니께서 새로 들이신 분이시죠? 제가 혼냈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라고 할 건 해야죠. 새 시모는 그랬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새 시모의 실체를 어떻게 하면 까발리고 아버님을 지켜낼 수 있을지 묻어놓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받으실 충격이 걱정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늘 그렇듯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빨리 마친 딸에게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폭탄 발언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골랐죠. 제가 먼저 평안했던 식사 자리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새 시모에게 어머님하고 부르는 소리에 새 시모도 아버님 모두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한 번도 어머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님은 감동까지 받으신 눈치셨습니다. 어머님, 한 번도 안 여쭤본 것 같아서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지 여쭤봐도 돼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지만 새 시모는 어쩐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님도 본인이 심장 쪽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거다. 요즘에 많이 괜찮아졌다. 횡설수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장 쪽이 안 좋으시구나 하고 다시 얘기를 이어갔죠. 아버님이 왜 그러냐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심장 쪽이 안 좋으시면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이거 어머님 회원권 같은데 요즘 골프 치러 다니시나 봐요. 저도 이 회원권 끊고 싶은데 여기 가격도 비싸고 자리도 엄청 안 나오잖아요. 회원권 끊을 때도 대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제가 골프 회원권을 차혹하니 내밀자 새 시모는 당황해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뻗어 제가 들고 있는 회원권을 뺏어두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새 시모는 이제는 그거 자기 회원권 아니라고 발뺌을 했죠. 그래요? 이거 어머님이 일하시던 골프 의류 매장에다 어머님이 직접 맡겨놓고 가신 거라면서요. 집에다 놔두면 가족들한테 걸리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옷도 거기서 갈아입고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골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권 어머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반인 우대권이라 정회원 1인에 지정회원 1인 등재가 가능한데 그러면 어머님 지정회원은 당연히 아버님이겠구나 하고 지정회원이 누구냐고 아버님 이름 되니까 골프장 직원이 전혀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왕창식 씨라고 하던데. 어머님, 그 이름 잘 아시지 않으세요? 그거 어머님이 이혼하셨다고 그러셨던 어머님 전 남편 아니에요? 아니야. 이 미친.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고 있어? 뭘 알긴 뭘 알아. 당신 매장에서 일하던 전 직원한테 직접 내 귀로 똑똑히 다 듣고 확인하고 왔고 당신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까지 다 알아가지고 왔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당신이 뻔뻔하게 전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이혼 한 척만 하고 있었던 거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쪽 사람들 다 내쫓고 당신 쪽 사람들로 채우고 있었던 거, 나랑 내 딸도 내쫓고 아버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아버님 재산 당신이 다 뺏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나면 당신 전 남편이랑 다시 합쳐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던 거, 어디부터 얘기해 줄까? 어떻게 사람이 감히 뻔뻔하게 그런 끔찍한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아직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거짓말을 할 기운이 남아있니? 증거가 더 필요해? 아줌마가 얘기해봐요. 아줌마도 이 미친 여자랑 같이 손잡고 경찰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거기 서서 거짓말하는 거 열심히 도와줘 보시든가요. 제 얘기에 도우미 아주머니는 저희 아버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사모님이 시켰다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실까지 실토하더군요. 사모님 사실 아픈 것도 아니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만 하고 골프장이랑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렸다. 기사도 돈을 주고 전부 매수했다. 사장님한테 드리는 약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해서 주라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드렸었다. 자기는 죄책감 때문에 절대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아버님은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 시모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새 시모는 뺨까지 맞아놓고도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기집애가 지금 당신 재산 다 가져가려고, 당신 재산 혼자 다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나 당신 정말 사랑했어요. 알잖아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랑 이혼한 건 사실이죠. 연락은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도 매달려가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냥 달랠 생각으로 연락했던 것뿐이라고요. 당신 돈 많잖아요. 그깟 남자 나한테서 떼어주면 그만이잖아요. 당신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다시는 안 만날게요. 나 정말 아프고 힘도 없는 여자예요. 당신이 나 버리면 이제 오갈 데도 없고 안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버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당신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도 팔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할 때 나는 끝까지 그런 소리를 다 모른 체하고 당신 믿어줬어. 이게 믿음에 대한 대가야. 내가 아무리 1분 후에 죽는다고 해도 내 유언장에 당신 이름 3글자 적힐 일 절대 없어. 당장 내 집에서 그 꼴도 보기 싫은 얼굴 치워.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란 말이야. 이대로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도 마. 원래 살던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서 당신 남편이랑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어. 날 기만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며느리 내 식구한테 손대려고 했던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감히 내 며느리와 손녀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려고 했던 거 어떤 식으로든 복수해 줄 테니까 각오해. 시아버지께서는 울고불고 다리를 붙들고 매달려서 빌고 있는 새 시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내치시고 들고 온 짐가방을 밖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새 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아버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붙잡고 제가 아니었으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 사람들에게 정말 큰일 당할 뻔했다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저 구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아버님한테 은혜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 가족 앞으로도 제가 잘 지켜낼게요. 새 시모는 지금 자기가 쌓아놓은 업보를 제대로 돌려받고 있어요. 남들한테 이 집의 사모가 될 거라고 입을 털고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쳐놓은 금액이 꽤나 큰 모양입니다. 이제 완전히 개털이 됐으니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또 빈털터리가 되면 아버님에게 다시금 손을 벌리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다시는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는 중인 애청자입니다. 톡톡 사연을 보다 보면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이런 거 보면 시집 또 못 간다.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정 거기에 웃으면서 화답하곤 합니다. 어차피 시집 안 갈 거야. 나 혼자 쭉 이대로 살란다. 네, 전 재혼을 한다거나 할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시댁은 정말이지 최악의 시댁이었고, 전 이미 이 사연 채널에 제보하기 전 여러 곳에 제 한탄글을 올렸을 만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시 결혼을 해 시댁과 모자란 남편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 얘기가 궁금하실 테니까 하나씩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취미 활동이 있으신가요?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에만 치여 사는 타입이었어요. 요즘 말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연애나 취미 이런 것엔 딱히 관심 두지 않고 제 일만 하며 사는 게 전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대를 걸쳐 30대 중반에 오니까 주변에서 더 초조해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심하셨어요. 딸, 우리 딸이 결혼 안 하겠다는 독신주의자인 거 아는데 아빠는 좀 그래? 우리 딸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시집을 안 가고 이러는 거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정도면 줄 설 남자들이 수두룩빽빽일 텐데 말이야. 아빠 너무 아쉽다. 아우, 아빠 무슨 수두룩빽빽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아빤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아직은 비혼주의이긴 하지만 혹시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거나 하면 결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말? 정말이지? 그래, 결혼해야지. 우리 딸 잘 생각했다. 저희 친정 아빠는 제가 비혼주의에서 약간 생각이 바뀌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애처럼 방방 뛰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 아빠와 저는 무척 관계가 끈끈한 사이였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시면서 아빠가 저를 맡아 키우게 되셨거든요. 어머니와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사이로 지냈고요. 사실상 어머니는 저를 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어쩌다 연락하면 연락은 네 아빠 통해해라 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아마 다른 아이들이었다면 방황도 했을 거고 힘들었을 테지만 전 뭐 아낌없이 제게 사랑을 주시려는 아빠 덕분에 학교 생활도 무사히 잘 마쳤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로 말할 것 같으면 체격은 우락부락하신데 속은 한없이 순둥이이신 그런 스타일이세요. 겉모습만 보면 약간 무섭다는 인상이 강해서 친구들도 처음엔 저희 아빠를 어려워했는데 나중엔 모두 아빠를 아저씨라 곧잘 부르며 거리낌 없이 대했죠. 그리고 아빠는 사람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낌없이 하시는 편이었어요. 보통의 아빠들이랑은 다른 점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우리 민주는 아빠한테 있어서 보물 1호야. 아빠가 얼마나 우리 딸을 믿고 사랑하는지 알지? 아우, 아빠 참 그런 끈적거리는 말 그만해. 나 부끄러워 죽겠어. 아빠도 오늘도 동네 아줌마한테 갑자기 내 자랑하고 그랬다며? 공부 잘한다 소리 못하러 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서울대 갈 성적도 아닌데. 서울대까진 아니어도 명문대 갈 실력인데 그 정도면 동네방네 떠들어 제껴야지. 우리 딸은 성적 순위도 손가락 5개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는데 아빠는 민준호 대학 가면 플랜카드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야. 그 말을 절대 그러지 말라며 반색했지만 저도 슬그머니 웃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게 큰 지지대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분이셨죠. 또 저를 키우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그 숱한 고생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티 한 번 내지 않으신 안쓰러운 분이었죠. 그러니 그런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노처녀로 지낸다는 건 아빠에게 퍽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은근슬쩍 자신의 지인에게 소개받은 남자가 한 명 있다면서 만나보지 않겠냐 권유를 해왔어요. 솔직히 마음은 거절이었는데
아빠의 말이니까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해. 아빠가 듣기로는 사람이 성실하고 인성도 괜찮다고 하더라. 건너 지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건보단 인성이 중요하니까 민준이가 잘 봐봐. 알았지?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 버리고. 아빠는 소개팅 자리 전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서 화이팅 구호를 넣으셨는데요. 저와 그 남자가 이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약간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서 억지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쩌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날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첫 만남 자리에서 전 첫눈에 반했던 말이 뭔지 알게 됐고 전 남편 역시 제게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기다 둘 다 비혼주의를 지향했었다는 점도 같았어요. 여러 분모에서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감정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난 솔직히 민주 너로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지 몰랐어. 그 자린 나도 우리 엄마 독촉 때문에 나간 자리였으니까. 사실 난 그냥 한 기업의 연구원이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떻게 보면 너라는 멋진 사람을 알게 되고 사귀고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유, 우리 오빠 말 이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오빠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마워. 난 우리가 직업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니 잘 살 거라고 생각해. 그 누구보다 우리 얼른 결혼해서 아이 계획 갖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나 그렇겠지만 첫 시작은 화기애애 그 자체였죠. 여기서부터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전 남편과 그 누구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 남자친구를 소개받았던 친구들도 모두 저희 둘이 다 잘 어울린다며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친정아빠.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꼭 붙들고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과는 반대로 시댁은 약간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부정적인 쪽이었답니다. 일단 시어머니 쪽은 깐깐하신 편이었고 남편보다 7살 위였던 시누이는 밉상인 스타일이었어요. 눈치가 별로 없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요. 시댁 부모님을 처음 뵙는 그날 모두의 성격이 파악됐습니다. 어머나, 엄마, 나는 주연이가 도대체 누굴 데려올까나 늘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랑 똑같은 범생이를 데려오냐? 난 이것도 웃기고 신기한 것 같아. 아, 예비 올게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난 신기하다는 거지. 둘이 똑같이 안경 쓰고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무슨 1+1 같다. 뭘 똑같니? 똑같긴. 우리 애 학벌이 더 윈데. 너는 말 조심해라. 엄마, 갑자기 무슨 학벌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 그만하세요. 불편해요. 어머, 제 아내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싸고 도는 것 좀 봐. 세상에 얘한테 이런 구석이 있었어? 아유, 참 웃긴다, 웃겨. 지 눈 하나 잘 챙겨줄 것이지. 아무튼 우리 주원이 착하고 심성 바른 애라는 건 만나봐서 알죠? 잘 부탁해요. 워낙 순해서 손갈 데 없는 애긴 하지만 내가 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렸을 땐 막 엄마처럼 키우곤 했거든. 아, 네. 주연 씨에게 형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이때 표정 관리 무진하려고 애썼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은 뭐가 웃긴지 혼자 계속 까르르 까르르 거리며 자기 동생한테 잘하라는 둥 그런 소리만 나불대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를 약간 노려보는 눈길로 탐색 중이었습니다. 눈길이 얼마나 강한지 제 옷이 곧 뚫릴 것 같더군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고 하니까 딱히 제재를 걸진 않으셨던 것 같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인 게 분명했어요. 참고로 시아버지인 시어머니의 눈치를 계속 보시는 것이 이 집안의 주도권이 시어머니에게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건 눈치만 보셨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됐을 땐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께서 다이어트 중이란 얘기를 듣고 전 나름대로 적절한 화제를 꺼냈었는데요. 요즘 스테비아 커피 믹스라고 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 얘기를 일부러 꺼낸 거예요.
정적이 불편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왜? 아,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꺼내니? 내가 뚱뚱한 것 같아? 네? 아니요, 전 그게 아니고 주원 씨한테 어머님께서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들어서요. 혹시 모른다면 소개해드리려고 말 꺼낸 건데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그걸 변명이라고. 좀 기분이 그렇구나. 내가 뭐 다이어트인지 머시기인지를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살 빼라는 말밖에 더 되니? 어른한테 처음 인사 오른 자리에서 별로 적절하지 않은 말 같은데? 네? 아, 근데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아유, 됐다. 조심해서 가라. 여보, 나는 머리가 아파서 방에 누워 있을게요.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든가 해요. 그러고선 방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 버리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건 어떻게 느꼈냐면 마치 제 흠을 잡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먹이를 낚아채듯 괜한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아, 내 시집살이 왠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아까 엄마와 있었던 일 많이 당황했지?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 별로 만날 일도 없을 거고. 사실상 말만 가족이지. 우린 우리끼리 사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정말이지? 그럼 자기만 믿을게. 이런 일 있으면 오빠가 중재를 해줘야 돼. 남자들이 결혼 생활할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중재하는 거인 거 알지? 솔직히 난 시어머니 성격 맞출 자신 없어. 유독 나한테만 퍽퍽하게 대하시고. 나 솔직히 당신 어머니 무서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나만 믿어. 하지만 다 책임진다던 남편의 말은 참으로 힘이 없었네요.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신우이가 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마흔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노처녀였는데요. 물론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었다고는 해요. 본인 말로는 의사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분이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신우이 말이니 믿을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만들어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봐도 약간 껄렁한 이미지에 질이 그닥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문신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온몸에 문신이 도배되어 있고 중간중간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데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가족이 될 사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분위기를 맞췄죠. 신우이도 시집 간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우리 자기랑 결혼할 거니까 잘해줘야 돼. 남동생만 이뻐하지 말고 우리 자기한테도 잘해줘. 아빠도, 알겠지? 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올케.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명 어떤 사건이랄 게 없었던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제 표정을 지적하고 나서는 거예요. 올케, 뭐 불만 있어? 뭐가요? 아니, 왜 우리 그이한테 표정이 그런 식이야? 저는 결단코 예의를 지키지 않은 적도 없었고 말조차 섞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기에 황당했죠. 남편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신우이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데려온 남자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못 벌 것 같으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형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모르지. 올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 자기 입으로도 좋은 학교 나왔다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사람 무시하기 딱 좋잖아? 제가 언제 사람을 무시했다고, 아니, 언제 떠벌렸다고 그래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억울하네요. 기가 찼습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말 역시 저를 단단히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올케, 그거 알아? 어차피 애 낳고 나면 다 경력 단절되고 흔하디 흔한 아줌마 될 거야. 올케가 아무리 학력이 빵빵하고 직업이 있어도 그거 다 어차피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잘난 척 적당히 해. 알았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올케 집안은 변변치 않잖아. 우리 그이 집안엔 땅도 있고 꼬마 빌딩도 있어. 전 그때 알았죠. 신우이에게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을요. 거기다 열등감까지요. 자격지심에 열등감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쉬운진 말 안 해도 아시죠? 하필 제가 그 샌드백이라 더 서러웠습니다. 참아서 호구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기에 신우이에게 한마디 짚고는 넘어갔어요. 저기요, 형님, 좀 어이가 없네요. 저를 왜 이런 억측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망언을 하세요? 형님이 하신 말 기분 나쁘네요. 제가 말 실수한 게 있다면 저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형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안 얘기 꺼내는 건 도가 지나친 발언 아닌가요? 뭐야? 어머, 어디 나보다 어린 게 벌써부터 바락바락.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지? 나 진짜 너무 모욕적이다. 이런 치욕이 어딨어? 엄마, 정말 나 너무 서럽다. 야, 너도 듣고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을 좀 해. 네 마누라가 지금 누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니? 내 와이프가 맞는 말 했구만. 뭐가 문젠데? 누나야말로 자중해. 적당히 하라고. 자격지심도 적당히 있어야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 마음이 편해? 나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음번에도 누나가 이런 식으로 내 와이프한테 괜히 시비 걸고 막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의 시원한 말 한마디에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님 뭐라 한마디 하려다 남편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말씀을 못 하시고요. 아무쪼록 그러고 나서 남편이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누나의 망언 때문에 괜히 상처받을 일이 생겼다고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신우이와 한바탕을 했을 텐데 남편 얼굴 보고 넘어가 줬죠. 근데 왜 도대체 이놈의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절 가만히 두질 않는 걸까요? 여기서 더 전입가경으로 치달은 건 신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적 벌어진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늘 엄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남편도 없이 저 혼자 부르신 게 이상해서 긴장이 됐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속으로 온갖 추측을 다 하고 있었죠.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래, 너도 내가 왜 불렀는지 궁금할 테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네 시누이가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지? 네, 알죠, 어머님. 결혼 자금을 좀 보태줘야겠다. 그 많이는 필요 없고 한 5천 정도만. 네? 아니, 5천이나요? 반응이 왜 그러냐? 너 저번에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닌데 친정아버지 땅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다고. 돈 받게 생겼다고. 그 돈 어차피 너한테 주실 거 아니니? 그럼 돈이야 차고 넘칠 텐데 뭐가 문제야? 네 신우 도와준다 생각하고 돈 좀 보태줘라. 물론 네가 도와주면 걔가 나중에 알아서 널 챙겨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얼굴에 한숨을 뱉어버렸어요. 정말 맡겨놓은 돈 찾는 모양새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줘야 하는 것처럼 손을 내미시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 일단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남편이 올 시간이 됐다며 상의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하곤 잽싸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을 또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상의? 그럴 게 뭐 있어. 걔는 무조건 빌려주라 할 거다. 아무렴 자기 누나 시집 가는데, 당연히 빌려줘야지. 너만 돈 입금하면 돼. 자, 여기 계좌번호 있으니까 여기로 돈 넣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한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주면 네 시누이가 좋아할 거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러니? 설마 빌려주기 싫은 거야? 어머님, 죄송한데 일단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빠가 그 돈을 저한테 주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아니, 사돈은 왜 대체 그 돈을 여태 쥐고 계신다니? 외동딸인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주려고?
아님, 그 시골에 사시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농기계라도 사신다니? 나 참 어이가 없네. 돈 욕심 없어 보이던 양반이. 저희 아빠가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불에 데인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아직 그 돈을 주지 않았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골에 사시는 저희 아빠를 욕보이는 망언을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저도 슬슬 열이 받았습니다. 사실 친정 아빠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며 돈이 생긴 건 사실이었지만 전 아직 받지도 못했고 아빠에게 일부러 나중에 받겠다고 말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요. 분명 돈이 생긴 걸 알면 벌떼처럼 꼬일 사람들, 제 시댁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거 그냥 나중에 받을래. 아빠 하고 싶은 사업 있다면 농업 쪽으로 뭐 생각해 두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 해. 나 괜찮아. 지금 신랑이랑 잘 벌고 잘 쓰고 있는데 굳이 필요 없어. 그래도 돈은 쥐고 있으면 좋아. 다른 말 말고 받아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애 낳으면 돈 쓸 일 천지야. 아빠께선 극구 저에게 쥐어주고 싶으셨지만 거절한 저였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이유를 슬쩍 흘리자 진지한 표정이 돼선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걱정도 하셨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을 하며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남편의 말이라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빠 돈 당신 누나 결혼하는데 보태래. 그것도 5천이나. 뭐? 아니, 엄만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내가 못 살아. 근데 있잖아, 그냥 차라리 주는 게 어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아니, 우리 아빠 돈을 왜 형님한테 줘야 되는데?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그 돈 안 받았어, 아직. 돈이야, 당신이 장인어른께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되지. 내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셨대. 권고사직 당하시고 요즘 쉬고 계시대. 그래서 집에 돈 나올 구석이 없나 봐. 엄마는 여태껏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 밖에 나가는 일은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니 어쩌겠어. 두 분 노후도 막막한데. 지금 우리한테 용돈 안 달라고 하는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야. 누나 결혼식 돈 보태고 달란 말도 노후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걸 거야.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해드리면 엄마 아빠도 더 말 안 나오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단 겁니다. 그 때문에 저에게 그 돈을 부탁하신 거라고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만약 이 돈을 해주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 해 동안 저를 괴롭히실 테고 언젠가 용돈도 요구하실 텐데 그냥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있을 때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들었는데 올케가 돈 해주기로 했다며? 나 너무 감동받았지, 뭐야? 우리 올케가 이렇게 마음이 넓고 넉넉한 사람인지 몰랐네. 알았다면 진즉 잘해줬을 텐데. 아무튼 올케, 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해. 가족 좋다는 걸 이럴 때 느끼네.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올케 선물은 명품백으로 해줄게.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드리기로 했다고요? 당황한 저에게 신우이는 자기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방금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혼란스러워할 때 문득 남편이 떠올랐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자 남편은 순순히 고백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내 상의도 없이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안. 난 당신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아무 말 없길래 그런 건 줄 알았지. 정말 남편이 이토록 원망스럽고 싫었던 적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왜 그걸 제 상의 없이 자신이 결정한 것인지, 그것도 제 돈도 아닌 아빠 돈을 말이죠. 전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돈은 못 드리겠다고 정확히 못을 박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장인어른도 동의하셨어. 우리 집이 이른데 흔쾌히 주시겠다고 하더라고. 뭐? 당신 우리 아빠한테까지 말한 거야, 이걸? 여기서 전 한 번 더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까지 말할 수가 있나요? 전화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전 아빠를 보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흥분해서 씩씩거리는 저를 앉혀놓고 차분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게 싫으시고 이번에 돈을 주면 아마 잠잠해질 테니까 자신도 오래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받은 액수가 워낙 상당해서 5천은 가뿐하다며 버리는 돈 셈치고 줘도 괜찮다고요. 아빠, 그래도 그건 아빠 돈이잖아요. 난 싫어요. 민주야, 이번만은 아빠 의견 따라줘라. 아빠도 이미 장서방한테 다 말해둔 거고 이제 와서 물으기도 싫어. 그깟 돈 없다 치면 그만이다. 아빠가 딸 생각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니까 너도 아빠 마음 좀 알아줘. 어? 아빠의 의견이 강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돈은 시누이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돈을 건네드린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해물탕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음식을 한 상 차려두셨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 게 행운이라나 뭐라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가득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 어색한 얼굴로 앉아서 갈비뼈나 뜯다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단단히 실망한 뒤라 집으로 오는 길에도 별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연신 제 눈치를 받고 본인도 잘못한 건 알아서 그날부터 시키지도 않은 집안 일이며 뭐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게선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문자를 받고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한테 삐지지 말고 아빠가 늘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만 알아둬라. 아빠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결혼하고 난 뒤 아빠에 대한 소중함, 애틋함을 더 느끼게 되는 일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나 철렁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이 일로 시댁도 남편도 제 머릿속에서 싸그리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우신 친정아빠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거예요. 전 울면서 곧장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빠는 파리한 기색으로 수액을 맞고 계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약간은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환자분께서 말씀을 안 하셨나 봅니다. 환자분 지금 대장암이세요. 수술도 받으셨고요. 네? 우리 아빠가요? 말도 안 돼. 네, 대장암 상기십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어요. 친정아빠가 요즘 따라 연락이 뜸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큰 병을 앓고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전 아빠를 부르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냐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를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어차피 나을 암인데 뭐하러 말을 하냐고 하더군요. 아픈 기색이 완연한데도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웃어 보이시는 아빠를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전 일단 아빠가 건강을 되찾으실 때까지 병원에서 직접 간호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아빠는 제가 있으니 좋다면서 허허 실실 웃으셨지만 전 마음속으로 아빠가 홀로 시골에서 그저 잘 살고 계실 거라 그냥 넘겨짚은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왜 아빠는 강해서 뭐든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햇볕에 그을린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아기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시댁에서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네가 음식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얼른 이쪽으로 건너와라. 내가 이 음식 다 하려니까 그냥 허리가 아파 죽겠네. 어머님, 그게요. 제가 지금 친정아빠 병원이라 병간호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혹시 이번 생신만 형님과 함께 하실 순 없을까요? 전 당연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아빠를 간호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대장암이라는 건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아, 뭐라는 거야? 얘, 네 아버지 심각한 병도 아니라며. 아니, 물론 사돈 어른 그리 된 건 나도 안타깝지만, 아, 그럼 이 음식을 내가 다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네 시아버지 1년에 딱 하루 있는 생일인데, 아, 그걸 내팽개 치냐, 이 말이다. 아,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하면서 네 아버지 간호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시어머니는 절 향해 몹시 화를 내시면서 당장 이리로 건너오라고 펄펄 날뛰시더라고요. 순간 거기에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컸던지라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잠에서 깨신 거죠. 아니, 지금 설마 사돈 어른이냐? 너보고 오라는 거야?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라고? 아빠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역시 노여움에 차신 거죠. 시어머니는 아빠가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망언을 이어나가셨어요. 너 당장 여기로 안 오면 내가 네 아버지 병원으로 찾아가서 너 끌고 올 줄 알아. 그 꼴 보고 싶으면 계속 어디 버팅겨 봐라. 그래,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 어? 이제는 아주 하다못해 며느리까지 날 이겨먹으려고 드네. 옆에서 시아버지가 작게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거기다 실수로 스피커폰을 누르는 바람에 우렁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려댔습니다. 저 못 가요, 어머님. 의사 전달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너 끊지 마! 야, 끊지 말라고. 끊기만 해봐. 저기요, 사돈 어른 접니다. 네, 민주 아버지요. 우리 애가 제 병가로 하느라 힘에 부쳐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만 양해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들자 여기엔 당황을 하셨는지 별 말씀을 못하시고 말을 버벅거리시더라고요. 아빠는 차분히 말씀을 하시다 전화를 끊으셨고 그런데 이때 가슴이 아팠던 것이 친정 아빠는 당신의 돈을 그리 내어주시고도 제가 괜히 흠을 잡힐까봐 저에게 그냥 가보라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어차피 자신은 여기서 병실 사람들과 평소처럼 수다 떨고 핸드폰 보며 쉬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네 시어머니가 지금 허리를 다치셔서 힘드신가 보다. 이럴 때 가면 어른들은 아마 좋아할 거야. 내색은 안 하셔도 아빠는 괜찮으니까 가라. 제가 그러기 싫다고 해도 아빠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면서도 너무 찝찝하고 불쾌했죠. 괜스레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요. 왜 내가 지금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러 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옛날엔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제 일이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남편도 제 편이 아닌 것 같고 시댁은 막장이고 시어머니는 진상이고 정말 다 역겹고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해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님 팔짱을 꼬고 절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금태두른 며느리 왔네. 안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왔냐? 네 아버지가 너 못 간다고 해서 나랑 시누이가 아주 그냥 땀을 한 바가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일 다 끝나니까 오네. 저기 올케,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친정 아빠 병간호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빠 생일은 내팽겨 쳐버리는 거 그거 우리 아빠 입장에서 엄청 속상할 일이야. 알아? 올케도 이건 좀 너무했다 생각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저를 쏘아대는 사이 저는 더 화가 치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낀 시아버지는 이도저도 못한 채 말씀을 못하고 계셨어요. 마치 자신의 생일날 죄인이 된 듯한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여기서 더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할 말은 해야 했죠. 형님, 어머님, 제가 다른 일로 못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만하세요. 두 분이서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쥐 잡듯 들들 볶는 거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날 제 남편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남편을 안 부르고 저를 부르시는 건데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뭐라고?
아니,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아, 왜 걔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됐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이 말씨름에 환멸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빠 돈을 5천이나 받은 시누이는 시어머니 말에 얼씨구나 맞다 맞장구를 쳐가며 버릇없는 며느리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밀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자다 일어난 새집 모양의 머리로 들어온 남편은 잠시 이 광경을 보다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울먹으며 그대로 설명을 해줬더니 남편은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유, 참, 당신도 적당히 하지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사람이 늘 중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엄마, 누나 이해해줘요. 이 사람이 요즘 장인어른 때문에 신경이 많이 예민하고 날카롭잖아. 실화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를 하려던 차에 시어머니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아들, 나 날카로운 며느리 비위 맞추기 힘들어.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다고. 아까는 제가 뭐라는지 아니? 너 왜 안 부르고 자기를 부르냐고 그러더라. 아니, 네가 무슨 요리를 할 줄 안다고 저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난 아무튼 제 비위 못 맞추겠으니까 네가 어떻게든 해봐라. 아유, 마누라 교육을 잘 시키든 키를 잘 들이란 말이야. 어머님! 교육을 시키란 말에 화가 나 제가 획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신 아들 반품할 테니 데려가려고요. 하지만 이 끝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끝나버렸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한마디를 지르신 것이었죠. 아, 그만들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그깟 생일 안 챙겨줘도 되니까 당신도 며느리 그만 잡고. 시아버지가 정리를 해버렸으니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로 눈물이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면서요. 남편과는 냉전에 돌입했어요. 각방을 쓰고 말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 그렇게 저 나름의 시위를 이어간 것이었고요. 웃긴 건 남편도 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아침상 차려 먹고 설거지도 안 한 채 그대로 집을 나가 들어올 땐 술에 잔뜩 취한 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마개를 하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아이 계획도 없던 걸로 됐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더더욱이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저희 친정 아빠의 병이 차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바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아빠는 다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걱정과 근심 어린 마음에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이를 터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도 없으니까 더 그랬죠. 그땐 처음으로 나에게 친정 식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가 그 자리를 다 채워주고 계셨다는 것을요. 엄마의 자리도 친구의 자리도 아빠는 마치 그게 당신이 해야 할 몫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채워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 지금껏 그것을 미처 몰랐던 부끄러움에 속절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야, 힘들지? 아빠가 아프니까 우리 딸이 고생이네. 아니야, 고생이긴. 아픈 당사자인 아빠만 하겠어?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냥 아빠가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어제 교회 가서 기도드렸어. 난 그런 신 믿지도 않는데 아빠 얼른 나아지라고. 아빠는 저의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온기에 눈시울이 또 한 번 붉어졌어요. 그렇게 간절한 희망으로 아빠를 간호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저를 향해 스치듯 말을 하는데 그것이 또 도화선이 되어 저와 남편의 사이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허구한 날 거기 왔다 갔다 하느라 집안일은 완전 엉망되고 있는 거 알아? 거기다 이번에 회사까지 퇴직한다고? 아니, 솔직히 난 모르겠네. 어르신들 병이야 자연스레 안 좋았다 좋았다 할 건데 그때마다 다 팽개치고 거기 갈 거야?
당신은 가만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아, 무슨 효녀 심청도 아니고 그러는 거 좀 웃긴다.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퇴사한 게 당신한테 무슨 영향이 간다고? 아, 우리 집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서? 그리고 우리 아빠가 지금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힘겹게 버티시는 중인데 유일한 자식인 내가 그 곁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발끈하며 본심을 꺼내 놓더라고요. 자신은 처음부터 자기 엄마에게 반항하는 제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데 꾹 참고 편 들어줬더니 이젠 모든 걸 제 멋대로 결정하는 게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나도 당신한테 질릴 만큼 질렸어. 참나, 가진 거 없는 출신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더니 낭을 치고 후회한다. 남편은 저에게 날카로운 말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비수에 그대로 맞으며 전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결정해야겠다고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요. 지금껏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무서워서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 역시 그러자고 동의했어요. 그래, 갈라서자. 야, 나야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남편의 호기로운 말에 저 역시도 미소를 지어줬어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병이 완쾌되지 않은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빠에겐 조금 있다 말하기로 하고 시댁에 먼저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예상한 반응대로 박수라도 짝짝 칠 기세로 그러시더군요. 진즉 이혼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아주 늦었네. 너야말로 회사도 그만두고 경력도 끊겼는데 이제 뭐하며 살려고 그러니? 네 아버지 돈도 다 떨어졌을 텐데 우리 주원이 같은 남편 잡은 걸 감사하며 살았어야지. 주제도 모르고 까분 거 평생 후회할 거다.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니? 아, 어머님,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실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잘 살 거예요. 어머님 아들보다 훨씬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드님 걱정이나 하세요. 회사에서 평판 안 좋고 일 안 해서 곧 잘릴 위기 놓일 사람을 걱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누가 잘리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사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빠에게 받았던 금액을 일부분 속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게로 넘어올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재개발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2채를 사고도 남은 돈을 받으셨고 실제로 건물을 사서 그것을 제 명의로 해두셨어요. 당신께서 몸이 다시 아파지고 나니 혹시 모를 일을 걱정하시면서요. 민주야, 혹시나 아빠가 잘못되면 이 돈으로 편히 살아야 된다. 물론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빠,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아빠 낫게 할 거야. 저의 간절함을 드디어 하늘이 알아주신 건지 아빠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쯤 몸이 점차 나아지시기 시작했어요. 시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죠. 전 아빠가 제 명의로 해둔 건물을 관리하며 그 주변에 집을 하나 샀고요. 이제 남편과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혼자가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경을 보고선 순순히 남편과 이혼해줄 생각을 접게 됐어요. 잠깐 집에 두고 온 짐이 있어서 가지러 갔다가 그만 남편과 상간녀 간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죠. 둘 사이는 못해도 1년은 돼 있었고 상간녀는 언제 이혼하냐며 남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바람 폈어? 난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못 참아. 곱게 이혼은 안 되겠다. 바람? 야, 뭐 증거 있어? 웃기고 있네. 제가 나중에 남편을 추궁했을 때 뻔뻔하게 둘러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전 그날 업체를 통해 증거 자료를 다 수집했는데 말이죠. 상간녀와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사진, 둘이 놀이공원에 간 사진을 보며 부들부들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너 요즘 놀고 있지?
내가 마지막으로 너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제의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와서 집안일 좀 거들어라. 네 시누이가 이번에 강남의 개포동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아유 집이 워낙에 넓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아 물론 돈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걸로 친정아버지 병원비 보태. 그래요? 잘 됐네요. 갈게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제가 가진 건물을 밝힐 겸 시댁 가족들을 짓밟아 주려고 다짐했죠. 지금까지 당한 일 그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소를 받아 시누이 집으로 가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남편의 상간녀까지 있었습니다. 셋이서 오붓하게 티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 다른 앞치마 하나를 던져주며 시누이 옷들을 세탁하는 것을 부탁시켰어요. 잘 봐야 된다. 그 드라이 클리닝 할 옷도 있고 손 세탁할 옷도 있고 하니까. 우리 마저 얘기 나눠요. 그러니까 그 약국에서 근무한 지는 5년 됐다고. 저는 찬밥 취급을 하며 그들은 저들끼리 대화를 오붓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저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약간 흠칫하는 기색이었지만 못내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전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억누르며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세제를 넣고 드라이 클리닝 할 옷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렸죠. 그 와중에도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성질이 고약한 나쁜 애를 만나서 얘는 여자복이 없나 보다 했는데 아가씨를 보니까 아닌가 보네. 우리 애가 여자복이 있었어.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그 팔찌 유명 브랜드 팔찌 아니에요? 나 너무 갖고 싶었는데.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린다. 올케. 올케라고 불러도 되죠? 전 그 목소리를 들으며 빨래가 다 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잘 했는지 검사하러 오더라고요. 역시나 세탁한 빨랫감들을 보더니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그 이상을 상상하진 못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옷걸이로 마치 짐승을 패듯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악하는 비명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엎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아파요. 아프다는 말을 겨우 꺼냈을 즈음 시어머니 잠시 매질을 멈추더니 씩씩거렸어요. 내 아들과 이혼한다는 말을 면전에 대고 했을 때도 괘씸해 죽을 뻔했는데 이게 감히 어디서 옷을 대충 빨고 지랄이야? 저는 거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애초에 제 진짜 정체를 밝히겠다는 계획은 무너졌고 가슴은 터져나갈 것처럼 아팠어요. 그 와중에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저희 친정아빠뿐이었습니다. 아빠, 저 맞았어요. 아빠, 나 이혼하고 싶어요. 기다려라, 딸아. 아빠만 믿어. 거기 어디니? 주소만 보내봐. 아빠는 울먹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차분히 대응하시더니 곧 여기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나 이렇게 빨리 오실 수 있었던 건지 제가 카페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이미 도착하셨더군요. 그리고 전 놀랐습니다. 아빠 손에는 곡괭이가 들려져 있었거든요. 아빠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곡괭이로 물건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와 시어머니, 시누이 세 여자 모두 아빠의 행동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조차 말리지 못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분노하신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감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해? 거지 집안이랑 상종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자, 당신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우리 딸, 앞으로 있는 건물이니 똑똑히 보시오. 그리고 내가 부신 물건값 청구하시오. 가자, 민주야. 아빤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정신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러셨죠.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고요. 전 그저 아빠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서 번갈아 가며 연락이 왔죠. 제게 건물이 2채나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제야 탐이 나셨나 봐요. 몹쓸 욕심이죠.
어머니, 주접 그만 떠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도 옆에 있죠? 아드님 당신도 마찬가지야. 추잡스럽게 굴지 말고 꺼져. 단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후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이혼 소송도 위자료를 받으며 잘 마무리됐고요. 상간녀와도 끝이 났는지 재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입니다.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사연 보낼 기회가 있다면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